안녕하세요. 썰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사연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평범한 40대 초반 여성 정지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일인데요. 아직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손이 떨릴 지경입니다.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정말 믿기지가 않거든요. 사실 제가 결혼하고 10년 동안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시어머니 때문에요. 시어머니는 저한테도 그렇고 남편한테도 항상 차갑고 시니컬했습니다. 뭐 하나 잘해드려도 고맙다는 말 한 번 들은 적 없었고 챙겨드려도 오히려 더 잘해주지 않는다며 욕만 먹기 바빴죠. 그런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시아버지와 남편 덕분이었어요. 두 사람 다 참 마음이 따뜻하고 자상한 분이었거든요. 정말로 두 사람이 아니었다면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솔직히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는데 가장 버티기 힘들었던 건 시어머니의 낭비벽이었어요. 정말 너무한 게 돈을 대중 없이 막 쓰는 거예요. 솔직히 아버님이 버신 돈을 어머님이 그렇게 쓰셨다면 저도 아무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은퇴를 하시고 퇴직금과 연금, 저희가 주는 용돈으로 사는데도 그 낭비벽이 고쳐지지 않는 게 문제였어요. 명품 가방이며 옷이며 계속 사시고 친구들이랑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시고요. 결국 시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까지 물쓰듯 하시니까 저와 제 남편은 너무 놀랐죠. 사실 이런 부분은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시아버지 건강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 신경을 많이 못 쓰셨어요. 돈과 관련된 건 시아버지가 은퇴 후 남편에게 다 맡겼거든요. 사실 시아버지가 멀쩡하실 때만 해도 시어머니가 이렇게 과하게 돈을 쓰지는 않았는데 남편이 시댁 경제권을 맡으면서 계속 부딪히게 됐어요. 하루는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또 쇼핑백을 잔뜩 들고 오시는 거예요.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더라고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요즘 쇼핑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돈 쓰는데 왜? 시어머니는 쌀쌀맞게 대답하셨어요. 두 분이 평생 모으신 돈이잖아요. 그렇게 쓰시면 나중에 힘들어요. 아니, 내가 일 안 했다고 난 돈도 쓰지 말라는 거니? 나도 살림 살았거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번 달만 해도 1,000만 원 넘게 쓰셨어요. 너무 많이 쓰셨다고요. 남편이 통장 내역을 보여드리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화를 더 내셨죠. 너 지금 내 뒷조사한 거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뒷조사가 아니라 공동 통장이랑 제 핸드폰으로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 이렇게 쓰시면 아버지가 모아두신 돈 다 없어져요. 시끄러! 네가 무슨 권리로 내 생활에 참견해? 나도 돈 좀 쓰고 살자. 이제껏 아껴 썼으면 된 거 아니니? 어머니, 저 걱정돼서 그래요. 나중에 돈 떨어지시면 어쩌시려고요? 남편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비웃으시더라고요. 네가 뭔데 걱정을 해? 너야말로 네가 상속받을 돈 줄어들까봐 걱정되는 건 아니고? 어머니! 남편이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저 한 번도 부모님 재산 바란 적 없어요. 그냥 어머니가 노후에 편하게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됐어. 넌 사람이 매정해. 엄마가 노년에 늙어서 돈 좀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 시어머니는 남편을 매정한 사람 취급하셨어요. 남편은 그 말에 상처받아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끙끙대며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는 몰랐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그리고 그 다음의 봄,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응급실로 이송됐다는데 빨리 병원으로 좀 와줘. 상태가 안 좋으신가 봐. 남편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회사에 있던 저는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갔죠. 응급실에 계신 시아버지를 봤을 때 너무 놀랐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의식도 잃은 채 누워 계시더군요. 심근경색으로 구급차 통해 병원 오셨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발견 시간이 너무 늦어서. 의사 선생님 말씀에 저희 부부는 망연자실했어요. 시아버지는 당뇨랑 고혈압이 있으셨는데 결국 아침 산책을 나가셨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시아버지는 결국 회복하지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어요. 남편은 오열하며 울었고 저도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완전 오열을 하더군요. 솔직히 저렇게 힘들어하실 거라곤 짐작도 못했어요. 사실 시아버지가 아프실 때도 시어머니는 병원에 가보지도 않았고 병문안이나 간병도 하지 않았거든요. 시아버지 돈 쓰는데 더 심취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울며 실신 직전까지 가는 모습을 보니 그래도 두 분 사이에 사랑이 있긴 했나 보다 싶었죠.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을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유산은 시간이 좀 지나서 정리하자.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어차피 아버지 적금은 네가 가지고 있지. 한 1억 있는 걸로 아는데 그중에 절반만 나에게 타오. 그리고 이 집은 내가 계속 살아도 되지. 당연한 말씀을. 언제든 준비되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적금은 제가 나눠드릴게요. 그리고 혹시나 변호사는 나중에 다 같이 만나도록 하자. 혹시라도 너희끼리 만나지 말고. 이런 일로 마음 상하는 거야. 알았지? 시어머니가 너무 힘든가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알겠다며 나중에 정리되면 말씀 달라고 했죠. 하지만 장례식 이후에 3개월 안에 유산 상속과 관련된 일을 해결해야 처리가 쉬웠거든요. 그래서 3개월 안에만 이야기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며칠 뒤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에게 알아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서요. 고인께서는 아들이신 지훈 씨에게 고인 명의의 아파트 한 채와 땅 그리고 예금 중 5천만 원을 상속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인 박순희 씨에게는 5천만 원을 증여하시기로 하셨고요. 제가 알기론 배우자가 많이 받는 걸로 아는데요. 왜 제가 더 많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고인과 배우자분이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신 사실혼 관계셨습니다. 그래서 법정 상속인이 아니라서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시나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남편도 알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남편이 말하길 시어머니가 저희 남편을 가진 채로 재혼을 한 거라고 시아버지에게 들었다고 했답니다. 두 사람이 친부모는 맞으나 시아버지가 전처가 있었던 상황에 아이를 가진 터라 다른 사람들 눈 때문에 혼인신고를 못하고 여태 사실혼 관계로 살았다고 말이죠. 상속 절차는 빨리 진행해야 하나요? 어머니가 좀 정리되면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보통은 3개월 이내에 하긴 합니다. 그래도 이 내용은 알고 있으셔야 할 것 같아서요. 고인께서 평소에 아내분의 씀씀이에 걱정이 많았던 터라 꼭 아들에게 미리 연락을 주라고 하셔서 연락드리는 겁니다. 시아버지도 걱정이 많으셨던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일부러 유산 상속을 늦게 하자고 하고 재산을 빼돌릴까 봐 걱정하신 것 같았어요. 솔직히 저희도 걱정이 많았던 터라 유산 상속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어차피 시어머니는 사실혼 관계였으니 이미 고인과의 관계가 해소되어 상속에 큰 영향은 못 준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시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 한 채와 시골 땅 200평 남짓 그리고 저축해두셨던 적금 1억에서 시어머니 몫을 뺀 5천만 원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남편은 상속받은 걸로 시어머니를 위해 조금씩 용돈을 줄 수 있게 됐다고 좋아했어요. 사치스러운 소비를 막을 수 있다고 말이죠. 그렇게 시아버지 장례식 후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은아, 잠깐 우리 집에 올 수 있니?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할 얘기가 있어서. 저희 부부는 시댁으로 갔어요. 시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더라고요. 아들, 5천만 원만 좀 줄 수 있겠니? 네? 5천만 원이요? 저희 부부는 깜짝 놀랐어요. 5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의아했던 게 이미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적금에서 나눠받은 5천만 원이 있었으니까요. 아니, 어머니 무슨 일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받으신 돈도 있잖아요. 쓸 데가 있어서 그래. 뭐 가방 사고 옷 사고 그런 사치스러운 일 아니야. 그건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어머니, 저희도 여유가 없어서.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진짜 사실이었어요. 저희는 시아버지가 모아둔 돈 5천만 원으로 이미 상속세를 냈고 남은 돈은 저희 집 살 때 받았던 대출을 상환했거든요. 대출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요. 저희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리더니 말하셨어요.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게 해줘. 네?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뭐 내가 남이니? 너 키워준 엄마인데 이 정도도 못 해줘? 시어머니 말투가 점점 강압적으로 변했어요. 어머니, 그건 좀... 왜? 못 해주겠다는 거야? 이 집에 담보대출 받으면 나중에 돈 못 갚으면 어머님 보금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솔직히 시아버지 명의의 집은 대출도 없고 깨끗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대로 두고 싶었어요. 대출을 받게 되면 매달 나가는 이자는 아마도 저희 부담일 테고요. 시어머니에게 매달 용돈도 드리는데 이자까지 내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았어요. 대출을 왜 못 갚아? 너희가 받은 돈이면 다 갚을 수 있을 텐데. 아니면 시골 땅이라도 팔던지. 어머니, 그건 어려워요. 그 땅은 아버지가 절대 팔지 말라고 했던 땅이고. 일단 제가 모아둔 적금이 있긴 해요. 그 1,000만 원 정도인데 급하시면 그거라도. 1,000만 원? 꼴랑 그거 갖고 누구 코에 갖다 붙여? 1,000만 원이 없어서 빌려달라는 게 아니잖아. 어머니, 갑자기 5천만 원이 어디서 나요? 그리고 갑자기 돈이 필요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남편이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돈 안 줄 거면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부동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부동산 직원이 저희 시아버지 댁도 중개해줬고 저희 집도 그분을 통해서 좋은 매물을 얻었었거든요. 그래서 자주 왕래하며 지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지민씨, 혹시 시어머니 이사 가세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얼마 전에 지민씨 시댁집이 전세 매물로 나왔더라고요. 아버님 집이 전세 매물로 나왔다고요? 제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옆에 있던 남편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아니에요? 시댁에서 전세 내놓으려고 하는 것 같던데.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화를 끊고 남편이 바로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여보, 이거 봐. 남편이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진짜 부동산 어플에 저희 시댁집이 올라와 있더군요. 이게 어머니가 하신 건가? 그런 것 같아. 어머니밖에 없잖아. 저희는 급히 시댁으로 전화했어요. 어머니, 혹시 집 전세 놓으셨어요? 그건 왜 물어? 너희 혹시 나 염탐하니? 내가 돈 쓰나 안 쓰나 확인하면서? 시어머니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리고 상속된 건물이고요. 어머니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니까 내가 전세 놓겠다는 거야. 그게 무슨 문제야? 안 돼요. 당장 취소해 주세요.
이 집 전세 놓으시면 어머니는 어디 가시려고요? 네가 나 모셔야지. 부모 모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어머니, 상의도 없이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저희 집도 넉넉하지 않으신 거 아시잖아요. 저는 동의 못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사실 저희도 10평대 집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모실 수도 없었어요. 결국 그날 저희는 부동산에 연락해서 매물을 취소시켰어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여기서 그만둘 거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더 눈에 불을 켜고 주의하고 있었죠. 그렇게 부동산 사건이 있고 나흘 뒤였어요. 금요일 아침이었죠.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이른 아침에 저희 집에 들렀더군요. 등산 가는 길에 잠깐 들렀다. 등산 스틱 갖고 있는 거 있니? 사려니까 아깝고 너희한테 있는 것 같아서 빌려가려고. 네, 있어요. 근데 혼자 가세요? 아니, 친구들이랑 같이 갔다 올 거야. 얼마 전에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거든. 좋네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짧은 대화였어요. 등산을 잘 다니지 않은 분인데 친구랑 다녀온다니 기분이 좀 나아졌나 싶었어요. 금전적인 문제만 안 버리면 된다. 그게 우리의 생각이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7시쯤이었어요. 퇴근한 남편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박순희 씨 보호자신가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박순희 씨가 산에서 추락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네? 지금 즉시 이쪽으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저희는 부랴부랴 차를 몰고 알려준 장소로 향했어요. 2시간 넘게 걸리는 길이었는데 남편은 내내 말이 없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경찰관이 저희를 맞았어요. 박순희 씨 가족분이신가요? 이쪽으로 오시죠. 어머닌 어디 계세요? 병원에 계세요? 남편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경찰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유감스럽게도 현장에서 이미 사망 확인됐습니다. 뭐라고요? 남편이 비틀거렸어요. 저도 머리가 멍해졌죠. 오후 5시 30분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등산객이 비명소리를 듣고 아래를 보니 절벽 밑에 사람이 쓰러져 있더랍니다. 그럼 목격자가 있다는 거예요? 네, 목격자 진술 받았습니다. 비명소리 듣고 보니 이미 추락한 후였다고 합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보며 설명했어요. 추락 높이가 약 30m 정도 됩니다. 구조대가 출동했지만 이미 사망하신 상태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확실합니까?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함께 갔던 지인이 고인의 신원을 확인해 주셨어요. 그래서 연락드린 거고요. 그 신원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관 표정이 더 심각해졌어요. 시신이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추락하면서 바위에 부딪힌 것 같은데 얼굴 부위가 특히 심합니다. 그래도 봐야죠. 저희는 경찰관을 따라 영안실로 갔어요. 흰 천으로 덮인 시신이 있었죠. 경찰관이 천을 조심스럽게 걷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너무 끔찍했거든요.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신원 확인 가능하신가요? 옷이 어머니가 오늘 아침에 입으신 옷이에요. 그리고 이 목걸이 아버지가 선물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맞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가리킨 목걸이를 보니 제가 알던 것이었어요. 시아버지가 결혼기념일에 선물하신 금목걸이였죠. 소지품도 확인됐습니다. 신분증, 핸드폰, 지갑이 함께 발견됐고요. 경찰관이 비닐봉투에 담긴 물건들을 보여줬어요. 그 사고 경위는 명백합니다. 등산로에서 미끄러지시면서 떨어지신 것으로 보입니다. 목격자도 있고 주변에 다른 흔적도 없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사설 구급차를 불러 급히 시신을 집 근처 장례식장으로 이송했습니다.
구급차를 쫓아 장례식장으로 가는 와중에도 충격은 가시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죽음은 그만큼 갑작스러웠고 믿기지 않았거든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달 만에 또다시 장례식이었으니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르기로 했어요. 첫날엔 친척들과 지인들이 찾아왔어요. 모두들 안타까워하며 위로했죠. 남편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조문객들을 맞았어요. 근데 저녁 때쯤 낯선 사람이 찾아왔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혹시 박순희 씨 상주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근데 이런 시기에 송구스럽지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바로 일주일 전에 고인께서 제게 빌려간 돈이 있는데. 네? 돈이요?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네, 1,500만 원인데 일주일 전에 급하다고 하셔서 빌려드렸거든요. 한 달 안에 갚겠다고요. 원하시면 차용증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아, 그러셨군요. 저기 그럼 연락처랑 차용증 제 폰으로 좀 보내주시고 장례식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시어머니가 돈을 빌리셨다뇨? 당장 확인도 불가능했고 어떻게 할 수 없었던지라 연락처와 차용증을 일단 보고 시어머니의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돈을 빌리셨대요? 나도 처음 듣는 건데. 근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30분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돈 빌려줬다는 사람들이 5명 정도가 되더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남편이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저는 급히 핸드폰에 메모장을 띄워 적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금액을요. 1,500만 원, 2,000만 원, 800만 원, 1,200만 원, 600만 원. 여보, 이거 벌써 6천만 원이 넘어요. 뭐? 남편이 제 폰에 적힌 금액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부터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숫자가 점점 커졌습니다. 적으면서도 미치겠더라고요. 여보, 지금까지 거의 1억이에요. 말도 안 돼. 아니, 어머니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남편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그날 오후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옷차림부터 험상궂어 보였죠. 박순희 상주가 누구요? 말투부터 싸늘했어요. 전데요. 5천만 원 어떻게 받을 건지 얘기합시다. 네? 5천만 원 빌려줬다고요, 3주 전에. 네, 근데 지금 장례식 중이라. 장례식 중이면 빌려간 돈이 없어져? 남의 피 같은 돈 가져가 놓고 죽었으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고인 통장을 뒤지던 사망보험금을 받던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나한테 줘야 하는 돈이지. 난 그거 받을 때까지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일 테니 알아서들 하셔. 그 남자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조문객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죠. 저기 장례식장인데 조용히 좀...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쪽은 누군데 나더러 조용히 하라 말아야. 난 돈 받을 때까지 여기 있을 거고 내가 떠들던 말던 당신네랑 뭔 상관인데. 난 조문하러 온 사람 아니고 돈 받으러 온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여기가 장례식장이니까. 장례식장이면 뭐? 죽은 사람 장례는 중요하고 산 사람 돈은 안 중요해? 제발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남편이 애원하듯 말했어요. 아이, 진짜 답답하네. 언제 돈 줄 건지라 확답해요. 장례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 끝나면 연락 두절될 거 아니에요? 지금 확답 받아야겠는데. 정말 장례식장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도 최소한 확인은 해보고 돈을 드리든 말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몰래 돈 빌려간 게 왜 저희 탓인데요? 뭐 저희가 빌려갔어요?
제가 참다 못해 소리쳤죠. 아, 이 아줌마 성깔 있네. 뭐 그럼 경찰 부를까? 사기죄로 고소할까? 누구 잘못인지 따져봐. 그 남자가 핸드폰을 꺼내들었어요. 남편은 상황이 시끄러워지니 곧 저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남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복도에서 둘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확실히 갚는다는 보증 서세요. 아니면 보험금을 모두 넘긴다는 각서를 쓰던지. 남편은 각서까지 써줘야 했어요. 그 남자가 가고 나서 남편이 돌아왔을 때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아니, 어머니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빌리신 거지? 저희는 그날 밤 시어머니 통장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최근 2달 동안 엄청난 금액이 동시다발적으로 입금됐다가 바로 현금으로 인출돼 있었어요. 이게 사람들한테 빌린 돈인가 봐.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간 거예요? 모르겠어. 흔적이 하나도 없어. 저희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1억이 넘는 빚,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장례식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저희는 시어머니를 화장해서 납골당에 봉안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납골당은 멀리 떨어진 강원도 가는 길 쪽에 있었는데 집과는 거리가 1시간 넘게 걸렸어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 저희는 이미 머리가 포화 상태였고 잠시 쉬려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가려고요. 그런데 휴게소에서 나오는데 제 눈에 낯익은 차량 한 대가 보이는 거예요. 여보, 저기... 소름이 쫙 끼친 제가 남편 팔을 잡았어요. 왜 그래? 저 차 어머님 차 아니에요? 흰색 소나타 4883 어머니 차잖아요. 아이 설마 착각 아니야? 아니에요. 범퍼에 긁힌 자국까지 똑같잖아요. 시어머니 차는 범퍼 왼쪽에 긁힌 자국이 있었어요. 그게 똑같이 보였거든요. 그럼 누가 운전하는 거지? 어머닌 돌아가셨는데 게다가 차는 등산할 때 본가에 놔두고 가셨잖아. 저희는 당황했어요. 분명 시어머니 차인데 누가 몰고 있는지 전혀 상상이 안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우왕좌왕하는 동안에 차가 움직이려고 하더군요. 제가 급히 말했습니다. 여보, 저 차 따라가 봐요. 뭐? 지금? 네, 뭔가 이상해요. 어머님 차키도 집에 있을 건데 차키가 있다는 건 어머님이 줬을지도 모르잖아요. 혹시라도 빚쟁이가 가지고 가는 걸 수도 있고 도둑놈일 수도 있는데. 남편도 제 말이 맞다고 생각했는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한번 따라가 보자. 저희는 그 차를 뒤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같은 방향이라 우연인 줄 알았는데 계속 같은 길로 가는 거예요. 저 차 어디로 가는 거지? 1시간, 2시간 계속 따라갔어요. 점점 외진 지역으로 가더라고요. 3시간을 달렸을까요? 저희는 인천 외곽의 한적한 지역에 도착했어요. 그 차가 바닷가 펜션 주차장에 들어가더라고요. 여기서 멈추네. 조심해요. 누가 내리나 봐요. 저희는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지켜봤어요. 그러자 차 문이 열리고 사람이 내렸죠. 저 사람... 제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왜? 누군데? 기억 안 나요? 장례식에 왔던 그 무례한 남자예요. 어머님한테 5천만 원 빌려줬다고 당신한테 각서 쓰라고 한 남자. 남편도 금방 알아본 것인지 눈을 크게 뜨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맞아. 근데 왜 저 사람이 어머니 차를 몰고 있는 거지? 남편도 어리둥절했어요. 저희는 그 남자를 따라 펜션 안으로 몰래 들어갔어요. 다행히 펜션을 지키고 있는 사람도 없었고 옆 건물이 비어있어 숨어서 지켜보기도 용이했죠. 그 남자가 펜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야, 문 열어. 그러자 안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죠. 저희는 그 순간 절대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문 안에서 나온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거든요. 어머니? 남편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저도 눈을 의심했죠. 분명히 시어머니였어요.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저 앞에 멀쩡하게 서 계셨으니까요. 여보,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 거 맞죠? 나도 모르겠어. 화장까지 다 했는데 어머니가 왜 여기에 있어? 저희는 구석에 숨어 지켜봤어요. 시어머니와 그 젊은 남자는 방 안으로 들어갔죠. 동영상 찍어요, 빨리.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편한 옷을 입고 계셨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묶으시고요. 닮은 사람인가 싶었는데 이상하잖아요. 어머니의 차량을 몰고 온 남자가 만난 사람이 시어머니라는 게. 민수야, 오늘아 힘들었지? 시어머니가 그 남자한테 다정하게 말하는 게 들렸어요. 괜찮아. 장례식은 잘 끝난 것 같던데? 그래, 다행이다. 아무도 의심 안 했지? 완벽했지. 무슨 소리라는 거죠? 장례식이 잘 끝났다니, 완벽했다니. 저희 부부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둘 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시어머니와 그 남자는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저희는 급히 몸을 숨겼죠. 배고프지? 밥 먹으러 가자. 그냥 시켜 먹으면 되는데 꼭 밖에 나가야 해? 예, 여기서 우리 알아볼 사람이 누가 있다고? 둘은 펜션을 나가 근처 식당으로 걸어갔어요. 저희도 멀찌감치 따라갔죠. 식당 창문으로 보니까 둘이 밥을 먹으며 웃고 떠드는 게 보였어요. 정말 다정해 보였죠. 저 두 사람 대체 무슨 관계일까?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저도 의아했죠. 젊은 빚쟁이와 시어머니와 무슨 상관인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돈을 빌렸다면서 저희한테 찾아와 돈 내놓으라고 난리친 건 또 무슨 일 때문인지.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 다정해서 처음엔 설마 젊은 연인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저는 계속 동영상을 찍었어요.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시간쯤 지나서 둘은 다시 펜션으로 돌아갔어요. 저희도 따라갔죠. 여보, 이제 어떻게 해요? 일단 좀 더 지켜보자. 뭔가 확실한 걸 알아내야 해. 저희는 펜션 근처 차 안에서 기다렸어요. 펜션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손에 검은색 가방을 들고 나와 차 뒷좌석에 싣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주변이 어두워져서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어요. 저것 봐, 저 사람이 또 차를 몰고 나가요. 젊은 남자가 짐을 싣더니 시어머니를 차례 태우고 어딘가로 가더라고요. 따라가요. 저희는 그 차를 다시 따라갔죠. 이번엔 서울 방향이었어요. 1시간을 달렸을까요? 그 차는 서울 외곽의 한 빌라 앞에 섰어요. 그 남자가 차에서 내려 빌라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30분쯤 후에 큰 가방 2개를 들고 나왔어요. 한눈에 봐도 가방은 묵직해 보였고 소중하게 여기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마 저 가방에 돈이나 귀중품이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희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 남자가 다시 빌라로 돌아갔어요. 저희도 따라갔죠. 이번엔 좀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여보, 제가 확인해 볼게요. 조심해, 들키면 안 돼. 저흰 조심조심 빌라 건물로 다가갔어요. 그 남자가 들어간 건 1층 103호였어요. 저는 창문 쪽으로 몸을 낮추고 다가갔죠. 커튼이 완전히 쳐져 있지 않아 안이 좀 보였죠. 젊은 남자가 큰 가방 2개를 시어머니 앞에 내려놨어요. 창문이 살짝 열려 있어 안에서 하는 대화가 들렸죠. 고생했어, 민수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확실했습니다. 저는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보다 이거 확인해봐.
민수라고 불린 그 남자가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 돈뭉치들이 가득했죠. 전부 가져온 거 맞아? 1억 5천만 원. 맞아. 내가 죽기 전에 다 인출해서 숨겨뒀지. 이것만 있으면 필리핀이나 베트남 가서 잘 쓸 수 있겠어. 시어머니가 웃으시며 남자의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방금 뭐라고 했죠? 해외로 간다뇨? 이제 보험금 5천만 원만 나오면 완전히 끝나는 거지? 그래, 그럼 2억이야. 우리 둘이서 반씩 나눠 가지면 돼. 근데 왜 보험금에 그거밖에 안 해놨어? 최대한 사망보험금 더 넣어놨어야지. 남편이 죽으니 돈이 똑 떨어진 걸 어쩌니? 나도 보험금 많이 받으면 좋지. 그걸로 돈 빌린 거 갚으라고 하고 다 뺏어오면 그만이니까. 근데 너무 급했어. 네가 좀 더 일찍 연락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 그랬으면 그 집안 기둥뿌리까지 뽑아먹을 수 있었는데. 생각할수록 아쉽네. 어쩔 수 없지. 둘이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그 멍청한 놈 각서까지 써주더라고. 진짜 바보 아니야? 확인도 안 하고 각서를 써? 원래 지 아빠 닮아서 큰 소리 못 내. 내가 죽었다는데 의심도 안 하잖아. DNA 검사 안 한 게 진짜 신의 한 수였어. 그거 했으면 큰일 났을 텐데. 그러게. 시신이 너무 훼손됐다고 하니까 아무도 의심 안 하더라.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옆에 있던 남편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요. 이제 일주일만 더 숨어있다가 해외로 나가면 돼. 그래, 태국 가서 새 인생 사는 거지. 그나저나 그 집 전세금 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진짜 아쉽네. 성공했으면 2억은 더 건졌을 텐데. 어쩔 수 없지. 그놈이 막았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서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았죠. 지금 들키면 저 사람들이 도망가 버리고 저희는 영영 저 사람들을 찾지 못하고 돈 갚는 신세가 돼야 할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다 찍어놨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 돈 세는 모습, 웃으며 계획을 얘기하는 모습, 모든 걸 다 담았어요. 여보, 이제 가요. 남편이 속삭였어요. 저희는 조심조심 펜션을 빠져나왔죠. 차로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주먹으로 핸들을 쳤어요. 진정해요, 여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남편이 울부짖었어요. 도대체 어머니가 왜 나를 속인 거야? 자식까지 이용해서 어떻게...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서요. 남편이 일을 갈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을 위로하는데 제 전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친정엄마였어요. 장례식 잘 끝났니? 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남편 때문에 전화를 빨리 끊으려 했어요. 근데 엄마가 우물쭈물 이야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왜 이러나 싶던 찰나 엄마가 그러더군요. 너희 시어머니가 며칠 전에 와서 돈 빌려갔어.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어머니에게도 돈을 빌려간 거였어요. 얼마? 얼마 빌려가셨어? 3천만 원. 금방 갚는다고, 증여받은 돈 나오면 바로 갚는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너희 시어머니 돌아가셨잖니. 혹시 돈 돌려받을 수는 있나 해서. 저는 어지러운 머리를 짚으며 차 시트에 쓰러지듯 몸을 기댔습니다. 설마 장모님한테도 돈 빌려가셨대? 남편의 경악한 표정을 보며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대로 저 사람들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우선 신고할까? 일단 증거는 확보했으니까 신고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동영상이랑 녹음 파일
근데 잠깐 생각을 좀 해봐요. 무슨 생각? 지금 당장 놓치면 그게 사람들이 우리가 시어머니랑 저 빚쟁이 남성이랑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저희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해요? 우리도 피해자라는 걸 돈 빌려준 사람들한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불안했어요. 저희가 저지른 죄도 아닌데 저희에게 책임지라고 할까봐요. 가족에게 책임을 묻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을 불러야 해요. 어머니한테 돈 빌려준 사람들 다 말이에요. 일단 아직 돈이 저 사람들 수중에 있는 것 같으니까 빨리 돌려줘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직접 보여줘야죠. 저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걸. 그리고 우리도 피해자인 걸 알리고 신고하는 거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근데 그 사람들 연락처는 어디서 구하지? 장례식 때 조문록에 다 적혀 있었잖아요. 전화번호도 있고 지금 뒷좌석에 실려 있지 않아요? 제 말대로 조문록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람들 모두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저희는 차 안에서 계획을 짰습니다. 바로 지금 모든 사기 피해자들을 이곳으로 부를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그 빚쟁이 남자에게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었죠. 저희는 바로 한 명 한 명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저 박순희 씨 며느리 되는 사람인데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혹시 지금 시간 되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돈 갚을 방법을 찾았거든요. 제가 적어주는 주소로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주변에 어머님께 돈 빌려주신 분 있으시면 같이 와주시면 좋고요. 빨리 오실수록 좋아요. 돈을 갚는다고요? 아까 전에는 확인해봐야 한다더니 갑자기 무슨 돈이 생겼다는 겁니까? 돈이 생긴 건 아니고 돈 빌려간 분을 찾았어요. 살아 계세요. 네? 뭐라고요? 장례식까지 치렀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당연하죠. 죽었다던 사람이 살아있다니까요. 와서 보시면 알 거예요. 아무리 제가 설명해드려도 믿지 못하실 테니까요. 위치 보내드릴게요. 최대한 빨리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저희는 1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연락했어요. 모두 지금 당장 오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돈 빌려준 사람들이 올 때까지 저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는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 남편은 완전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그 남자는 대체 누굴까?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님이랑 엄청 친해 보이던데. 혹시 어머니 남자친구? 에이, 설마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저희는 이것저것 추측해봤지만 알 수가 없었어요. 일단 좀 이따가 사람들 앞에서 다 밝혀지겠지. 네, 그래요. 저희는 시어머니와 남자를 감시하느라 저녁도 못 먹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시간이 지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용히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10시가 되자 10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두 시어머니한테 돈 빌려준 사람들이었죠. 여기 없는 건 저희 시어머니뿐이었어요. 지금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있다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을 모시고 갈 곳에 저희 시어머니가 계세요. 그리고 혹시 저희 어머님 장례식에 와서 돈 내놓으라고 행패 부린 사람 기억하시나요? 제 말에 5명 정도가 기억난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이 지금 시어머니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서 확인해 보려고요. 지금 가족 간에 짜고 우리한테 사기치거나 하면 맹세코 그런 일 없습니다. 저희 친정 어머니도 3천만 원이나 빌려주셨거든요. 제 말에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거뒀습니다. 빌라 문 앞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섰어요. 모두 분노로 얼굴이 빨개져 있었죠. 남편이 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아니, 조용했습니다.
사람이 나오는 걸 못 봤으니 안에 있는 건 확실했습니다. 저는 혹시 몰라 남자분 3명을 데리고 어제 이야기를 엿들었던 창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 열어요. 안 열면 경찰 부를 겁니다. 남편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잠시 후 문 대신 창문 쪽으로 가방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창문으로 도망갈 생각이었더군요. 저와 남성들이 창문 아래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나오려던 두 사람이 저희를 발견하고는 급히 몸을 뒤로 내뺐습니다. 결국 대치 상태가 되자 저도 참을 수 없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하는 걸 듣던 두 사람 중 젊은 남성이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이 모두 문 앞으로 몰려왔어요. 박순희 씨? 정말 살아계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시어머니는 완전히 얼어붙었죠. 당신 죽지도 않았으면서 우리 속인 거예요? 한 아주머니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2천만 원 빌려가 놓고 갚기 싫어서 죽은 척한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안 갚으려고 생각한 거죠? 내 돈 1,500만 원 당장 갚아! 사람들이 하나둘씩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벽에 등을 기대고 뒷걸음질 쳤죠. 시어머니가 그 젊은 남자 뒤로 숨자 사람들이 따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야? 당신도 한패지? 그 말에 젊은 남자가 시어머니를 앞으로 세우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저도 돈 빌려준 사람이에요. 저도 돈 받으려고 온 거예요. 거짓말 마세요. 제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한 거 들려드릴까요? 이 사람 어제 뭐라고 했는지. 제가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두 사람이 낄낄대며 나누는 대화를 듣던 사람들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완전히 계획적이었네. 우리를 이렇게 속인 거야? 당신도 한패잖아. 내 돈 어딨어 내 돈?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었죠. 사람들은 시모와 젊은 남자를 붙들고 돈 내놓으라며 난리를 쳤어요. 그때 젊은 남자가 갑자기 문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했어요. 저 사람 잡아요! 남편이 그 남자를 붙잡았어요. 두 사람이 복도에서 몸싸움을 했죠. 놔! 당신 대체 누구야? 왜 우리 어머니 차를 몰고 다닌 거야? 진짜 어머니랑 무슨 사이냐고? 남편이 소리쳤지만 그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도망가려고만 했죠. 나도 모르는 일이니 저 사람한테 물어봐요. 내가 돈 빌린 것도 아니잖아. 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어딜 도망가? 날 버리고 도망가려고? 어림도 없는 소리. 지훈아, 저놈이 낚고신 거야. 한탕 크게 하고 나르자고. 다 저놈이 시켰어. 난 하라는 대로만 한 거야. 나도 피해자야. 남자가 도망가려 하자 시어머니도 참지 않고 남자를 저격했습니다. 왜 날 끌어들여? 이 할망구가 노망이라도 났어? 내가 돈 빌렸어? 당신이 돈 빌려서 도망가자며. 둘이서 아주 살벌하게 말다툼을 하더군요. 그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죠. 녹음 파일이랑 동영상도 보여드렸고요. 이건 명백한 사기 사건이네요. 두 분 모두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나중에 참고인 조사 오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젊은 남자는 경찰차에 탔습니다. 경찰들은 시어머니 차량에 있던 가방들도 모두 챙겼습니다. 거기엔 예상한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돈이 모두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발견될 줄 몰랐을 테니까요.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저희도 참고인으로 진술했죠.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그 남자가 누구라고요? 박순희 씨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제 형이라는 말입니까? 당황한 남편이 묻자 경찰관이 더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두 분은 형제가 아닙니다. 일단 그 박순희 씨가 이지은 씨를 낳은 친어머니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제 어머니가 아니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지은 씨는 당신 아버지의 전처가 나왔고
저 김민수 씨는 박순희 씨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두 사람 나이가 똑같고 생일은 2달 차이밖에 안 납니다. 남편에 이어 저까지 당황했습니다. 저희는 시어머니가 남편의 친엄마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시아버지가 남편이 어릴 때 시어머니가 친어머니라고 알려줬다고 했으니 믿을 수밖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만 해도 재혼 가정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이 있었으니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거였을 겁니다.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엔 사실을 알려줬어야죠. 남편은 자신이 생겨서 시아버지가 전처와 헤어지고 시어머니와 결혼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사실혼 관계라는 걸 등본을 통해 알았어도 그러려니 했던 거고요. 근데 알고 보니 남편이 시어머니 자식이 아니었다니. 그제야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변호사가 연락이 온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의 검은 속내도 알게 됐어요. 자신이 저희 남편의 친어머니가 아닌 걸 알게 되면 진짜 친자식이 모든 빚을 짊어질 테니 그걸 막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변호사와 따로 만나지 말라고 했던 거고요. 분노와 배신감으로 몸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피도 통하지 않는 아들에게 빚을 몰아주고 죽으려고 나중에 죽고 나서 법적인 관계가 없다는 걸 알게 되더라도 장례까지 치른 자식을 찾아가 사람들이 돈을 독촉하리라는 걸 짐작하고 저지른 짓이었어요. 이대로 우리가 시어머니를 찾지 못했다면 빚쟁이들에게 시달릴 대로 시달렸겠죠. 그리고 남편은 죽은 시어머니가 자신의 친어머니라고 착각한 채 빚을 갚으려 노력했을 테고 말입니다. 근데 그 시신은 대체 뭡니까? 저희가 장례식까지 치른 사람요. 조사해보니 장례식장 직원을 통해서 무연고자 시신을 돈 주고 사서 위장한 거랍니다. 네? 모두가 경악했어요. 그리고 등산로에 갖다 놓고 같이 간 사람들에게 돈 주고 부탁해서 목격자 역할을 시켰다고 합니다. 경찰한테 사람이 떨어졌다고 신고하라고, 얼굴을 훼손시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한 상태인데다 동행인이 있으면 유전자 검사를 잘 안 한다는 점을 노린 것 같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거네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짓을 계획한 거랍니까? 제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달 전쯤에 만났다고 합니다. 김민수 씨가 양육비 청구하겠다고 친어머니를 찾던 중에 만나서 돈 이야기하다 죽기 전에 돈 빌려서 죽은 척 잠적하자는 이야기를 했다는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선 두 사람 말이 다릅니다. 김민수 씨는 박순희 씨가 먼저 같이 큰 건 하자고 말했다는데 박순희 씨는 김민수 씨가 자식 버리고 도망갔으니 한 번이라도 도움되라며 시켰다고 합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를 탓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주동자와 공범은 형량부터 다를 테니까요. 하지만 저희가 본 바로는 둘이 죽이 척척 맞았었으니 둘이 같이 공모한 것으로 보였어요. 그런 주제에 장례식장까지 와서 돈을 요구하다니. 근데 제가 돈 주겠다고 각서까지 썼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게 설마 효력이 있나요? 걱정된 남편이 묻자 형사가 말했습니다. 각서는 효력이 없어요. 게다가 빌려간 걸 증명할 수 없고 그 두 사람이 공범인 상황에선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저와 남편은 한숨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차 싶은 마음에 또 물었죠. 저희 친정 어머니도 돈을 빌려주셨는데 그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차용증이나 대화 내용, 입출금 내역이 있으면 범죄 수익에 반환 절차가 가능합니다.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셨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저희는 경찰서를 나왔어요. 남편은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죠. 여보, 괜찮아요? 나 정말 바보였어. 그 사람을 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평생 모시며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믿음을 배신당하다니. 괜찮아요. 다 끝났잖아요. 그렇게 말하며 남편을 위로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법적 공방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재판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든 증거와 범죄 정황이 확실해서 두 사람에겐 피말리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친아들은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금 1억 5천만 원도 지급하라고 하더군요. 피고인들의 범죄는 계획적이고 악질적이며 여러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피고인 박순희는 의붓 아들을 평생 속이며 살았고 마지막까지 이용하려 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희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 선고 때까지도 서로를 탓하며 자신은 죄가 없다며 헛소리하기 바빴습니다. 이제 그런 헛소리를 들어줄 일도 없게 됐어요. 남편은 허탈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홀가분해 보이기도 했죠. 그리고 그 후 저희는 시어머니의 피해자들을 만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곤 상상도 못하셨죠? 그래도 범죄 수익이 거의 대부분 반환돼서 피해자들에게 돌아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사과할 일이 아니었음에도 남편은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한 책임을 지려고 했어요. 피해자가 우리뿐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걸 알았는지 다른 피해자분들도 이해해 주셨죠. 아니야, 그게 어떻게 너희들 잘못이겠니? 그 짐승만도 못한 인간 둘이서 미친 짓 저지른 거지. 네가 그걸 책임질 필요는 없어. 범죄자는 구속됐고 우리도 피해 구제받게 됐으니 다행인 일 아니냐. 동네에서 시어머니와 친하게 지내던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일로... 됐어. 그 사람 네 어머니도 아니었잖아. 그냥 사기꾼일 뿐이야. 그리고 두 사람이 그런 사기꾼들을 잡아줬는데 고마워하진 못할 망정 탓하는 건 잘못된 거지. 사람들은 저희를 위로해 줬습니다. 괜스레 눈물이 나더군요.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이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죄책감을 느끼는 게 어찌 보면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또 하나 10년을 넘게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아온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질렀으니 사과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확인해 봤는데 그 아주머니가 다른 피해자분들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박순희는 친아들 김민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지우님 피가 이어지지 않은 의붓 자식이라 빚의 상속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진짜 피가 이어지지 않는 게 맞아요? 네, 맞아요. 친자 검사까지 했어요. 저희 남편은 시아버지의 전처 자식입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남편에게 모든 빚을 덮어 씌우려고 친자식인 것처럼 굴었던 거예요. 진짜 상종 못할 인간 쓰레기들이네. 어떻게든 부양하려고 애쓴 자식을 친자식이 아니라고 빚더미에 앉게 만들 수가 있나? 그러니까 모자란 돈은 친자식한테 받으러 갑시다. 아주머니가 그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하자며 저희에게 미안했다며 사과를 했죠. 처치곤란이었던 빚을 고스란히 김민수에게 옮기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정리되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때쯤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거였죠. 지훈아, 잘 지내니? 나는 잘 못 지낸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내가 키운 정이 얼만데 이렇게 사고 한번 쳤다고 날 내다버릴 수가 있단 말이냐?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널 키워준 만큼 네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있을 거라 생각한다. 엄마 역할 해줬으니 너도 영치금 매달 넣어서 나한테 갚을 거 갚고. 거기까지 읽다가 남편은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적반하장이더군요. 시아버지가 지병으로 고생하시는 동안 시어머니가 쓴 돈이 무려 7천만 원이 넘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성인이 된 뒤부터 시어머니한테 매달 50만 원씩 용돈도 드렸거든요. 그 돈이면 키워준 값을 하고도 남는 것이고 솔직히 시어머니가 남편 대하는 태도로만 보면 부모 자식 간이 아니라 그냥 사무적인 사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어요. 그 후로도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가 계속 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모두 읽지 않고 버렸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편지가 오자 편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편지 잘못 쓰신 것 같습니다. 이런 편지는 친자식한테 보내십시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쓴 돈
돌아가시고 난 뒤에 쓴 돈, 제가 매달 드린 용돈까지 합하면 당신이 저한테 쓴 돈보다 더 많이 썼을 테니 만약 법적으로 한다면 당신이 저한테 돈을 줘야 할 수도 있으니 나중에 나와서 법적으로 다퉈봅시다. 그렇게 쓰고 나니 더 이상 연락이 없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평화를 찾았습니다.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염치도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정을 주느니 차라리 단칼에 끊어버리는 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